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3월 5일 수요일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뉴스입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조만간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년 만이면 좀 이른 교체라 사실상 경질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마평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이 참 보통 분들이 아니네요. 급조한 단체로 억대 국고보조금을 꿀꺽했다는 의혹을 받고 계신 분이죠. 한선교 의원. 물론 한 의원님 그 밖에 다양한 의혹에 연루되신 분입니다만 거기에 또 독재자 전두환에게 픽업돼 SBS 인허가 과정에 그 비리 의혹까지 받고 계신 최틀러 최병렬 전 의원도 거론되고 계시네요. 일각에서는 6.4 지방선거 필승을 위한 새누리의 인적 진용이 갖춰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을 놀이개로 만든 정권, 이제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언론과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겠다는 건 아닌지 참 우려됩니다. 국민 알 권리 해방을 위한 그 날까지 뉴스 독립군 고발뉴스 오늘도 당당하게 출발합니다. 방통위가 이번 주 안에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심사위원회 위원장 최종 후보가 가관입니다. 조선일보 방씨 일가의 사돈 어른이시죠. 수원대 유세준 교수가 이에 포함되어 있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종편을 심사하면서 사돈을 위원장에 앉히겠다는 것이냐며 썩어도 너무 썩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 홍보방송이란 오명을 받고 있는 KBS. 국민적 반대에도 수신료 2배 인상을 강행해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국회에 인상안을 제출해준 방통위는 광고를 줄이기 위해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며 밀어붙이고 있지만 실은 반대로 종편을 먹여 살리기 위한 꼼수라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개념찬 시민들 KBS 수신료 인상 반대를 위한 행동에 들어갔는데요.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1인 시위 현장에 저희 고발뉴스가 다녀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이 제 지인도 그러는데 TV 보는 게 조금 시간이 아깝대요, 지금은. 왜냐하면 공정하지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TV 보는 게 아깝고 편파적인 것도 있고 일단은 신뢰가 가장 떨어진 것 같아요. 뭐 공영방송에 취지를 걸고 있지만 말 그대로 지금은 6년째 공영방송에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말만 공영방송이지 실제로 행하지가 않고 있으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결국 조사에서 사실상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민변에 이어 변협까지 진상규명을 요구한 데다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국정원 직원과 담당 검사를 국가보안법상 무고 날조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인데요. 그러나 검찰은 조사 방법이나 조사팀을 보면 수사가 분명한데도 다만 진상조사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왜 수사를 수사라고 말을 못하는 건지 비정상으로 시작된 박 정권 하에서 비정상 행렬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여성노동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여성들은 이게 오히려 저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106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오늘 국회에서 여성 일자리 정책과 시간제 일자리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진정으로 선택적 시간제가 가능할지는 홈플러스의 지난 14년 역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됩니다. 단시간 일자리 확산은 결국 여성 노동자들에게 저임금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거고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는 양질의 단시간 일자리는 홈플러스와 같은 기형적 계약제를 더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꽃다운 20살 새내기들의 목숨을 무더기로 앗아간 경주 리조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가 자칫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왜 권력과 기업에 대한 수사는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되고 마는 걸까요? 또 지난 여름이죠. 태안해병대 캠프에서 사망한 5명의 어린 학생들 사건. 이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이 벌써 90일이 넘게 1인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그 애끓는 기자회견장에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학교 행사에 참여해서 보낸 이 사건을 어떻게 아이들이 잘못으로 인해 죽은 것 마냥 왜곡하고 이 사실을 은폐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산 자는 살아야 한다는 논리로 이 사건을 덮으려 한다면 죽은 자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부모들도 너무너무 억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고발 뉴스였습니다. 게임 중독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당사자인 게임업계 전문가들은 참석이 아예 배제됐다고 합니다. 국민 리포터 아서정 씨가 게임 중독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그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중독 물질에서 게임을 빼느니 차라리 마약을 빼는 게 낫다. 이 말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중독법 공청회에서 한 대학교의 정신의학과 교수가 한 발언입니다. 소위 말하는 전문가가 무려 국회 공청회에서 마약과 게임을 직접적으로 연관시킨 셈인데 일반인들은 이런 발언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2013년 1월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인터넷 게임 중독 치유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합니다. 손인춘법의 내용 중 가장 문제가 된 건 이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셧다운제 시간의 확대와 객관성을 담보하기 힘든 중독 유발 지수의 도입, 그리고 게임 업체의 매출액 중 1%를 치유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 뒤를 이어 2013년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합니다. 신의진법에서 가장 논란이 된 건 과연 인터넷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를 도박이나 마약과 함께 4대 중독으로 분류해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문제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21세기에 인터넷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는 남녀노소 누구나 일상적으로 즐기는 문화활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마약이나 도박과 같이 취급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법들은 그 내용만큼이나 논의 과정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입법을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 등에서 참석자들의 불균형한 구성으로 인해 법안 반대 측은 계속해서 소외당하고 있으며 관련법을 자신들의 수건사업이라고 말하는 한국중독정신의학회의 차기 이사장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법률 공청회의 사회를 맡는 등 과정 자체가 이미 중립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입법 과정을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게 과연 온당한 일인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시는 콜라나 커피에 중독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를 국가가 특별 관리할 수 없는 것처럼 게임에 중독되는 사람이 있다고 무조건 국가가 게임을 특별 관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물론 중독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면 국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중독의 대상이 아닌 치료의 대상에 집중해야 하고 특히 법을 만들 때에는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셧다운제 실시 이후 심야에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겨우 0.3% 감소한 반면 게임을 하기 위한 주민번호 도용은 무려 40%에 달했다고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전혀 못하도록 하는 게 과연 실현 가능한가요? 또 도박 산업의 부담금도 0.3% 수준인데 어떻게 게임 산업의 부담금이 1%가 될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 활동인 게임은 마약이나 도박과 분명히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좀 상식적으로 입법 활동을 해주길 바랍니다. 고발 리포트 아서정이었습니다. 국민 리포터 아서정 씨의 리포트,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모든 블로거가 국민 리포터가 되는 날까지 저희 고발 뉴스는 계속됩니다. 이어서 우리 사회 중요한 이슈들을 찾아 시청자 눈높이에 맞춰 재밌고 또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개그우먼 곽현화 씨의 인터뷰쇼 뉴스 초대석 사실은 코너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발뉴스의 안방마님 세케녀 곽현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주 노동자 혹은 외국인 노동자라는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대다수 많은 분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동남아시아 분들을 떠올리거나 안 그런 부정적인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그런데 다시 할게요. 그런데 다시 할게요. 처음부터 하셔야 됩니다. 네, 처음부터 할 거예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발뉴스의 안방마님 세케녀 곽현아입니다. 여러분은 이주 노동자 혹은 외국인 노동자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을 떠올리시나요? 많은 분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그 동남아시아 분들을 떠올리거나 안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이런 편견에 돌직구를 날리신 분이 계십니다. 작년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 관한 얘기를 담은 파키라는 영화로 영화계에 첫 발을 들이신 알마문 감독님이신데요. 자, 그런데 이 감독님께서 이주 노동자의 그 얘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한국인의 삶에 관한 영화도 준비 중이시라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일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자, 신작 머신의 세갈 마문 감독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가 너무 유창하신데요, 느낌이요? 한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98년도에 왔으니까 한 16년? 16년? 네. 와, 오래되셨네. 그렇구나. 자, 감독님도 굉장히 좀 독특하세요. 또 영화 감독으로 이렇게 또 데뷔를 하셨단 말이죠. 참 영화 찍으면서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뭐 많이 힘들었다고 볼 수는 있어요. 왜냐면 네. 저희는 뭐 영화대에서 따로 뭐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뭐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고, 단순한 뭐 우리 단체에서 네. 이주민 영화 감독 프로젝트로 독립 영화 만들자 그때 얘기할 때 도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특히 보면 현장에서 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면 거의 뭐 이 스텝이나 그 한 10명 있었는데 내가 촬영 들어갈 때 커트를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나? 네. 그 컷하는 부분이 나한테 되게 부담이 됐고 그래요? 이거 오케이 해야 되나? 이거 NG를 얘기해야 되나? 내가 얘기해야지 할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런 부분이 감독이 너무 순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아니요. 카리스마를 발휘하세요.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있고 뭐보다 그런 거예요. 뭐 사람이 뭐 헤매서 나 개인적으로 하면서 배워간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 순간이 내가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힘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 부분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렇구나. 참. 그래도 아까 중간에 말씀하셨지만 하면서 배우는 거다. 그렇죠? 저희는 오늘 또 진행하면서 감독님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실은 한국의 이주 노동자는 꿈을 잃은 노예다. 자, 일단은 감독님 뭐 이제 영화를 이제 시작하셨다, 힘드셨다라는 부분 얘기해 주셨는데 굉장히 또 독특해요. 이주 노동자 출신 영화 감독, 그렇죠? 네. 처음에 이제 한국에 이제 어쨌든 영화 감독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오신 거는 아니고. 예, 아니죠. 네, 어떤 계기로 이렇게 바뀌게 되신 건지. 예, 저희 얘기하면은 98년도에 한국에 왔었고, 네. 그러면서 한 2001년도에 어떤 내 공장에서 네. 내 월급 문제로 내가 그때 처음 이주 노동자 노동조합이 있어요. 네. 거기는 알게 됐고 그러면서 2001년도부터 일하면서 공장에서 그 노동조합 활동을 조금씩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2003년, 4년까지 노동조합 활동하다가 다시 공장에서 다시 아예 활동 안 하고 네. 그냥 공장 일에만 집중해서 네. 일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나는 그 당시 뭐 결혼을 했고 결혼하면서 뭐 사실상 결혼 뭐 한국 사회에서는 살다 보면 결혼하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많이 들죠. 그래서 뭐 공장 일 하다가 활동하다가 안 하겠다 생각이 많이 들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공장 일에만 집중을 했고 그때 당시에서도 하면서 계속 이전에 하는 활동들이 있으니까 네. 마음이 계속 불안했어요. 뭐라도 내가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내만 생각해서 살면 안 된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고 결국 2011년에 우리 단체 내가 지금 활동하는 단체 AMC가 AMC 팩토리 AMC 팩토리가 그 우리 아시아 미디어 컬처 팩토리. 네네. 그 단체에서 원래 저희는 오랫동안 인테리어 일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인테리어 디자인은 되게 잘해요. 그래서 그때 AMC 만들어줄 때 저한테 인테리어 해달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또 인연을 그 센터를 맺으셨군요. 그래서 와서 했는데 결국 꼬신 거지. 아니, 정말 궁금한 건요, 감독님. 혹시 예전에 뭐, 영화를 만드신 뭐 어떤 그런 경험이 있으신 건지, 뭐 그쪽 관련된 일을 하셨던 건지. 아니, 뭐,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근데 망라데시 있을 때 배우가 되는 꿈이 있었어요. 아, 어릴 적부터 좀 꿈이 있으셨군요. 꿈이 있었는데, 망라데시는 이슬람 국가니까 되게 그런 건 싫어요. 연기하는 거. 아, 그래요? 그래서 어디다가 오디션 합격해도 아버지 때문에 못했어요. 한국이랑 똑같네요. 한국도 그런 경우 많거든요. 오진 합격했다가 안 돼! 이러면서. 그래서 뭐, 연극은 조금씩 하고 있었고, 아, 네.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12년에 활동 시작하면서, AMC 팩토리 활동 시작하면서, 내가 뭐를 할 수 있나, 다시 배우 활동 할까? 그러면서 내 몸을 한번 봤어요. 내 얼굴도 보고, 이거 배우 얼굴이 아니구나. 왜 잘생기셨어요? 아무튼 그래도 잘생기긴 잘생기는데 배우 얼굴이 아니라고는 알고 배우 있어. 얼굴이 뭐지? 네. 굉장히 그러면서 네. 그러다가 내가 뭐를 해야 될지는지 잘 모르겠었어. 1년 동안 하면서. 그래서 뭐 노조 활동도 못 하고 있고 뭐가 내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니까 영화를 만들어. 영화를 만들면서 네가 하고 싶은 얘기 영화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지 않냐. 그러면 그때 머리가 딱 돌아가는 이거다 하고 생각해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고 그러다 마침 또 우리 단체에서 그런 프로젝트를 하니까 나보고 참여하고 싶으면 하라. 그래서 참여해서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영화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어떻게 본다면 예전에 그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그곳에서 이제 많은 걸 보고 느끼셨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첫 작품 파키에서도 굉장히 잘 드러났던 것 같은데, 자, 이 이주 노동자들을 떠올릴 때 많은 분들이 공장에서 일하시는 그 동남아시아 분들을 떠올린단 말이죠. 자, 근데요, 이 영화 파키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고 싶으셨어요? 일단 제일 처음에는 뭐 이주 노동자니까 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이주 노동자니까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사람, 그런 생각이 없어야 된다고 첫째. 이 영화 통해서 그 내 영화를 보면은 그 안에 한국인 주인공도 똑같아요. 이주민과 똑같아요. 한국인 주인공으로서 다 갖고 있으면서도 영화를 하고 싶고 배우 활동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거기 영화에 두 주인공이 나오는데 한국인 주인공 그리고 여기 이주 노동자 주인공 두 주인공이 같은 곳에서 일을 하나요? 그리고 또 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 영화 배우의 꿈을. 굉장히 설정이 재밌는데요? 그래서 뭐 이주민 친구는 미도록 상태니까 우리가 미도록이니까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미등록이면 불법으로 생각하니까 불법이죠. 근데 한국인 친구는 다 갖고 있잖아. 한국이니까. 그러면서도 똑같은 상황. 영화 배우를 꿈꾸지만 하기 힘든 상황. 똑같은 상황. 그러면서 내가 이거는 뭐 이주민, 뭐 한국인의 문제 아니라 이거 어떤 우리 사회 구조적인 가해 구조적으로 어떤 시스템의 문제다고 되게 표현을 하고 싶었었고. 그래서 그거 한 가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뭐 이주민한테 뭐가 잘해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이주 역사는 한국에서 거의 오래되는 역사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민주민들 뭐가 아니라 자기 친구. 뭐 그 영화에서도 뭐 이주민 친구 집에 가서 그 한국인 친구 밥 먹고 있고.
그 이주민 친구에 대해서 거청하고 있고 그런 거 보면은 지금으로서는 뭐 그런 건 없다. 그냥 한 가족이죠. 한 이제는. 가족이고 뭐 우리가 뭐 한국이 뭐 한 민족이다 그러면은 그 민족 안에 이주민도 들어가 있고 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아니라 해야 된다. 네. 그런 거는 조금 보여줬었거든요. 굉장히 이 파케라는 영화 많은 좀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보통 분들은 이주 노동자에 관한 영화다? 그러면은 이주 노동자의 뭔가 이 차별, 뭐 이런 거에 관한만 집중을 하지 않았을까 했지만 오히려 더 넓은 시각에서 그 이주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전체에 겪고 있는 그런 차별과 뭐 아픔 이런 걸 좀 아우르고 싶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멋진 영화 같은데요.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으셨어요. 네. 감독님의 시각도 굉장히 멋지시고. 네. 아니 뭐 그거 얘기하면 뭐 그때 당시에 뭐 같이 얘기했던 친구들 있었고 뭐 아이디어가 내가 생각나지만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많이 도움을 또 주셨군요. 또 겸손하시기까지 혼자만의 작품이 아니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감독님과 우리 지금 실상 이주민 정책은 또 어떻게 시스템이 돼 있고 또 이주민들의 그 삶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자, 두 번째 사실은 한국 이주민 정책, 이주 노동자 떠나게 한다. 자, 굉장히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 관한 얘기를 이제 담으셨는데, 자, 근데요,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미등록 상태에 이렇게 또 머물러 있는 이 원인, 무엇일까요? 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왜 내가 미등록 상태 있나? 그러니까요. 합법적으로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 왜 불법 체류를 하냐? 네.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근데 이 왜라는 거는 뭔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뭐 일반 시선에서. 네네네. 그래서 내가 한 이주민에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미등록 상태, 이 상태는 이 하루 이틀의 문제도 아니고 거의 오래된 역사고, 특히 네. 보면은 이전에는 한국에서 산업영수증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산업연수생, 맞아요. 네,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 통해서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그때는 이주 노동자 아니죠. 뭐 학생이죠. 네. 배우러 왔으니까 네. 들어오고, 근데 그 친구들을 학생으로 데려와서 거의 14시간, 12시간, 14시간 일을 시킨 거죠. 네. 월급은 거의 30만 원, 35만 원 주고. 네. 그때 당시에 미등록 많이 발생이 됐고, 그러면 공장에서 월급 조금 받고 그렇게 너희처럼 일을 시키니까 친구들이 왔다가 그냥 가버리고, 근데 공장 이탈해버리니까 미등록 상태 되고, 그러면서 거의 뭐 2008년도 뭐 IMF 오면서, 네. 그러면서 98년도에 IMF 좀 지나면서 그때 네. 공장들이 많이 새롭게 출발했거든요. 다시. 네, 네. 다시 출발했고, 그때 이주민들 많이 필요했었어요. 이주 네. 노동자. 근데 한국 정부에서는 어떤 제도도 그때 제도도 없었고, 네. 그러면서 산업영수증에 뭐 올라 그래도 좀 복잡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오고 싶은 이주 노동자들 다 오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냥 필요하니까. 필요하니까 네. 다 오게 하는 거예요. 뭐 나 당시에도 나는 또 그때 당시에 한 700만 원 브로커한테 주고 한국에 들어왔었거든요. 오, 금액도 엄청나네요. 네. 그 당시 700만 원이면. 그렇죠. 좀 본돈이죠. 네. 그러면서 뭐 일할 수 있다. 네. 브로커도 그렇게 얘기하고, 뭐보다 나도 김포공항 통해서 들어왔는데 쉽게 어떤 심사도 안 받고 그냥 들어오게 했거든요. 그때 많은 친구들이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98년도에. 그러면서 잘상 이렇게 미드록이 많아지고, 네. 근데 우리가 그때 2001년도부터 뭐 새로운 이주 노동자 정책을 만든다고 네. 얘기를 들어서 계속 노조 그 집회 통해서 이런 거 많이 알리고 있다. 뭐 정책을 만들 건데 이미 와 있던 이주 노동자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 한번, 근데 아무 얘기 안 들고 네. 결국 지금 이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를 만드는 거죠. 허가제. 고용허가제. 예, 고용허가제는 또 뭔가요? 예, 그거는 뭐 일단 이주 노동자를 인정하고 네. 4년 10개월 비자 주고 데려오는 거예요. 4년 하고 10개월. 4년 10개월 비자를 주고 네. 일을 할 수 있는.
이 안에 또 재미있는 거 하나 있어요. 뭐예요? 왜 4년 10개월 미사를 그러니까요. 주고 뭐 5년이면 5년이고 그런 거지 왜 4년 10개월일까요? 그 재미있는 얘기는 한국에서 5년 동안 헌법으로 살면은 네. 국적 취득 거 신청할 수 있거든요. 아,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는 이제 자격이 생기는군요. 생기고 그래서 그거 틈을 놔두려고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서 또 이 거기는 그 한 가지는 지금 문제 있고 또 제일 큰 문제는 공장에서는 아예 사장 어디 공장에 계약해서 오면은 다른 공장 이동하기가 되게 힘들어. 어디 가려고 그래도 원래 한 4년 10개월 동안 4번밖에 공장을 못 바뀌고. 아, 그래요? 그 제한이 있어요? 바꿀 수 있는? 제한이 있고 그러다 뭐보다 그 4명도 자기한테 사유 있는 거 아니라 계약 있는 사장이 허락해주면은 그때 당시에 다른 공장에 갈 수 있고 만약에 허락 안 해주면은 그냥 뭐 도망가다가 미드록 산도 있든 그런 거밖에 없거든요. 아니, 저 너무 충격이에요. 그런 그 굉장히 법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법칙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고용주 그리고 정부를 위한 관리하기 쉽게 하기 위한 그런 그렇죠. 그 정책이네요. 그러면서 뭐 거의 뭐 거기서 공장 이동하는 친구들이 뭐 공장의 사장한테 뭐 맞추거나 일하는 사람 뭐 어때 다치거나 그러면서 뭐 허락을 해주거든요. 그런 문제 또 웃긴 거는 이 제도 안에 뭐 나는 캐론에서 왔는데 4년 10개월 동안 내가 뭐 이 중간에 뭐 자기 나라에 갈 수 있는데 자기 가족 뭐 와이프를 데려온다 잠깐 그것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 신청 찾다 못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 좀 심각하고 그러면서 잘상 그 친구들이 공장에서 지금 누가 나를 유혹하고 있고 때리고 난 공장 일 못하고 있는데 다른 데 갈 수밖에 없고 근데 공장 이탈하면은 미도록 갈 수밖에 없고 불법 체류자로 찍히게 되고 그래서 점점 이런 거는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셨던 부분이기도 해요. 왜 이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일을 하지 못할까라고 했지만 알고 보면 그 실상은 한국의 이 정부나 이런 고용주들을 위한 정책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이 불법 체류자라는 이런 오명을 안게 됐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 몇 년 전부터 다문화라는 용어가 떠오르면서 우리 외국인들 많이 포용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다문화 정책 후 어떻게 뭐 좀 개선되는 부분이 있는지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도 그렇고 내가 느끼기도 그렇고 뭐 다문화라는 그 정책이 거의 이주 여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주 남성 그거는 빠졌고 뭐보다 우리 사회 이미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미드록 산트 이주 노동자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없어요. 그거는 되게 안타깝고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상 그래요. 뭐 한국에는 처음에 이주 노동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주 노동자가 특히 미드록 이주 노동자가 좋아야지 이 다문화 어떤 정책을 하든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아직까지 이 미드록 이주 노동자의 어떤 문제 해결 안 하고 그냥 단순 주방만 하면 된다고 그런 생각만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느 정책 나와도 그거는 잘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 밑바닥이 뭐 우리가 건물 만들 때 밑바닥이 튼튼해야지 위에가 튼튼할 건데 근데 밑바닥이 지금 건설되지 않았는데 그 위에다가 그냥 뭐라 그럴까요? 저는 다문화 이 정책 보면서 뭐가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뭐 안에 내용이 뭐 있든 없든 그냥 포장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 그런 건 뭐 그런 건 이제 뭐 한국이 지금 5천만 명 그런 시대에 가서 뭐 발전된 나라니까 다른 나라에서 보기 어떨까? 보여줘야 하는 어떤 정책 그런 거는 많이 느껴져. 뭐
뭐 100% 그러지 않지만 그래도 거의. 그 저는 좀 그 감독님 말씀 듣고 깜짝 놀랐던 게 저희가 보통 이런 다문화 정책을 했을 때 이런 이주 여성, 이주 남성에 대한 구분 없이 그냥 그 이주민에 대한 개념으로 받아들였지만 실상적으로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주 남성들도 굉장히 뭔가 좀 다른 뭔가 고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주 남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좀 신선하게 와닿았거든요. 거기에 관한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되게 내 개인적으로 내가 네네. 느끼는 거는 네. 내 주변에 아는 그런 남성들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친구들 보면은 거의 뭐 한국에 와서 거의 뭐 한국인이랑 결혼하려고 그러면 거의 조금 오래 계셔야 되거든요. 말을 잘해야 되고 그래야지 마음이 통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그 친구들이 뭐 누구랑 만나면서 결혼하는 시간이 그런 한 10년 걸려요. 네. 한 8년에서 10년 걸리고 그러면서 연애를 오래 하시네요. 아니 뭐 오자마자 누구 만나지 그러긴 좀 못하니까. 힘들긴 하죠. 예. 문에 좀 익숙해져야 되기도 그렇죠. 해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는 예.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보통 뭐 20살이나 뭐 20살에서 25살의 친구들이 많이 와요 한국에. 네. 그래서 한 거의 30 넘어서 결혼하거나 그렇게 해요. 네. 근데 자기한테 남는 돈이 이때까지 벌어놓은 거는 거의 본국에 보내주잖아요. 그쵸. 부모님. 그러면 네. 여기서 벌어놓은 건 돈이 없고 그러다 결국 결혼하면서 뭐 애기 나고 그럼 자기가 벌은 만큼 자기가 실제로 전주민들도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또 이주민들이 공장에서 일할 때는 보통 전주민보다 월급이 많이 조금 그렇죠. 작죠. 많이 작게 네. 받고 있고 그러면서 뭐 벌은 만큼 다 쓰게 되고 그러다 그런 친구들 있어요. 뭐 저보다 나이 많은 네. 형들 있는데 거의 뭐 45, 50 됐는데 근데 삶에 대해서 어떤 미정이 없어요. 계속 공장에서 일을 하고 시간 날 때 술 마시고 뭐 그래요. 되게 안타깝네요. 그래서 되게 네. 걱정이 되고 네. 지금이나마나 뭐 공장에서 일할 수 있으니까 문제 없지만 네. 근데 나이 한 50 넘으면은 공장 일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할까봐 걱정이 되고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 권리들이 굉장히 좀 이주 남성들은 이 생활을 누리기가 굉장히 좀 힘들겠어요. 그렇죠. 네. 저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감독님 여기 다음에 이주 그 노동자 중 이주 남성들에 관한 그 러브 스토리 같은 것도 한번 영화 만드시고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그 사랑은 하고 싶은데 좀 힘들다. 약간 이런 거 좀 아니 뭐 담아주시면. 사랑을 하는 것보다 사람이 뭐 진짜 뭐 누구랑 내 개인적으로 뭐 사랑을 해야지 뭐 행복하지 그거 아니라 자기 행복한 노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쵸, 그쵸. 그 중에 사랑이 한 법이 있는데 이주 남성들 그런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게 보내기가 힘드네요. 힘들고 왜 가면은 돈 벌어서 여기 가족들한테 돈을 줘야 그러니까요. 되고 이미 뭐 어떤 나라에서 오기 때문에 거기 부모님이나 식구들도 기대를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되게 진짜 이주 여성보다 남성이 되게 열악한 상황. 내가 남성으로서 얘기하는 거 아니라 네네. 그냥 사람으로서 내 입장을 내놓은 분이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감독님과 이 한국인의 이주민 정책 좀, 굉장히 이 실상 얘기 한번 들어봤고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사실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실은, 영화 머신은 한국인 기계화에 대한 경고다. 네. 사실 제가 또 오늘 감독님과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멋있는 영화를 봤어요. 전 이 영화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처음에는 뭔가 했어요. 왜냐면 그냥 담담하게 한국인 일상을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땅 하고 뭔가를 보여주시길래 그 뒤통수를 맞은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 평범한 한국인의 일상을 담은 영화입니다. 머신. 자, 이 영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이 영화의 주인공이 뭐 한국인 남성이고 뭐 같이 어떤 사무실에서 일하는 친구고 그 친구는 뭐 사무실에 다른 친구들 있지만 다 같이 일하면서도 우리가 사무실도 보면은 서로 일 때문에 바쁘고 그쵸. 그런 분위기에 어떤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무표정하고 있고 그냥 기계적으로 일만 하고. 기계적으로 일만 하고 그래서 뭐 행복하려고 뭐가 하고 싶어도 뭐가 기회가 없고 그쵸. 그 중 어느 순간 자기가 매일 뭐 그런 건 있어요. 뭐 매신 보면은
주인공이 바깥에 와서 구두를 갈아 신어요. 운동화를. 네. 근데 우리가 사무실에서 구두를 신잖아요. 네. 그 구두를 신어야지 일 잘할 수 있다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구두는 되게 불편하고 네. 그 남성이든 여성이든 똑같대고 그래서 그 주인공이 계속 한강에 와서 자기 그런 답답한 마음이 한강에서 불어요. 그러니까 딱 그 구두에서 운동으로 딱 갈아신데 너무 편안해하는 표정을 이렇게 네. 숨을 확 쉬더라고요. 이렇게 뭐 한숨을. 모르겠어. 네. 뭐 그 중에 뭐 100명 중에 한 10명 뭐 구두를 편하다고 그럴 수 있는데 근데 한 거의 나는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과학적으로 또 밝혀내셨군요. 구두보다 운동화가 편하다. 네. 아니 뭐보다 그런 거 있잖아. 나는 내 영화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뭐 또 공부 안 하고 그 내용만 하면 내가 거짓말 하는 거고. 근데 굉장히 저는 공감이 갔어요. 네. 그 장면이. 네. 그래서 어느 날 한강에서 뭐 강아지를 만나고 집에 데려오고. 네. 근데 또 강아지랑 행복한 시간 보내겠는데 어느 순간 회사에서 전화 오고 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강아지가 또 잃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처럼 그 주인공처럼 어떤 주인공도 이 한강에서 이 강아지를 잃어버리고 갔고 네. 이 주인공을 데려다가 집에 갔는데 이 주인공도 마찬가지고. 근데 감독님 영화 얘기 다 해주셔도 돼요? 아니 그냥 뭐 영화 얘기 너무 한 편 다 보는 것 같이 출발 비디오 여행 같이 지금 다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깜짝 놀랐거든요 감독님. 이까지만 해주셔도 많은 분들이 영화에 대한 이런 궁금증이 일어나실 것 같아요. 한국인의 이런 기계적인 일상 여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이제 영화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아마 영화 꼭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참 너무 감사드리는 게 어떻게 본다면 이주 노동자에 관한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삶까지도 이렇게 또 조명해보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또 참 감사하기도 하네요. 네. 뭐 그럴까요? 아니고 뭐 이거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목소리 내는 부분이고 네. 내 눈에 이거 되게 크게 들어왔고 이거 나도 혹시 그렇게 기계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느낌에서 하는 거고 굉장히 좀 뭐랄까 하나의 우리 좀 동지 같은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이제 뭐 이주민 현주민 이런 게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같이 이 땅에서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요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아시아 미디어 컬처 팩토리라는 이 단체에서 어떻게 본다면 감독님이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신 계기를 이렇게 또 마련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단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럼 여기 뭐 하는 곳이지라고 궁금하실 건데 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은 우리가 2012년에 아름다운 재단에서 네. 인큐비트 사업으로 네. 이 단체를 만들게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중에 뭐 그게 1년에 한 번 예술제를 하고 네. 그다음에 센터 운행을 하고 있는 거는 우리 군 일이고 네. 그 안에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네. 아까 보면 나도 영화 감독 데뷔하는 그 프로젝트 네. 그런 프로젝트 있고 뭐 지구인 뮤직 밴드라는 그런 밴드 뮤직 있고 밴드. 네. 연극하는 그런 연극. 그런 파트도 있고 네. 뭐 이런 저런 활동이 뭐 주로 예술가의 뭐 예술 쪽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주민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요. 우리가 지원 받고 네. 그거는 이주민 예술가와 전주민 예술가와 같이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우리가 누구한테 지원하는 그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원해 주시는 네네네네. 자 그러면은 굉장히 아시아 미디어 컬처 팩토리 이곳에서 뭐랄까 현주민 이주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뭐랄까 아름다운 삶을 지향할 수 있는 이런 문화예술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프로젝트를 꿈꾸는 바로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나중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이주민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바로 이 아시아 미디어 컬처 팩토리 좀 우리 후원도 좀 해주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뭐 우리 단체에 대해서 나도 아까 얘기했지만 나는 진짜 공장에서 일하는 뭐 가구 일하는 사람이었었고 네. 이 단체가 생기면서 나도 새로운 꿈을 꿨고 뭐 감독이라는 그런 거는 뭐 나도 혹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 AMC라는 그 팩토리 때문에요. 네. 그래서 되게 우리 단체에 대해서 되게 국민이 되게 많고 네. 나는 뭐 앞으로 얼마까지 이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나처럼 자기 꿈을 꿀 수 있다고 생각을 되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면 되게 좋겠고 네. 뭐 나도 앞으로 뭐 영화 투표용이지만 또 앞으로 또 이런 우리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뭐 이거 두 가지지만 진짜 많은 문제들 있거든. 우리가 네. 살아가면서 계속 자기 먹기 살기가 힘들으니까 이런 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지. 네. 사실상 자다 보면은 그냥 조금만 시선을 주면은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우리 사회에. 네. 그런 거 내가 집어넣어서 앞으로 또 좋은 영화 많이 만들고 싶어요. 감독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이번 이 사실은 보고 나서 많은 분들이 감독님 덕에 또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자,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이주민 노동자에서 영화 감독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 알마문 감독님 모시고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확인된 3가지 사실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실은 한국의 이주 노동자는 꿈을 잃은 노예다. 자, 한국의 이주 노동자들의 그 실상 얘기 잘 들으셨죠? 네, 사실로 얘기가 됐고요. 자, 두 번째 사실은 한국 이주민 정책, 이주 노동자 떠나게 한다. 자, 이주민 정책 지금까지 많은 오해를 불렀었네요. 알고 봤더니 고용주와 정부의 편리성을 위한 그런 좋은 사탕 발림 정책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자,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었고요. 자, 세 번째 사실은 영화 머신은 한국인 기계화에 대한 경고다. 저도 영화를 봤거든요. 영화를 보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자, 영화 머신을 보면서 우리 삶에 대해서 한 번쯤 반성해보는 시간 여러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요 되게 저도 오늘 많은 걸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감독님. 참 뭐랄까 저는 인권이란 개념이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에 관해서만 좀 약간 한정돼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 같이 땅을 밟고 같이 숨을 쉬는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인권의 개념으로 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아시아 미디어 컬처 팩토리 조금 길죠? 이 AMC 팩토리라고 하는 곳이 홍대에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주민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는 곳인데요. 여기서 후원 회원이 되시면 다양한 혜택들이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아까 뭐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 행사 있으실 때 공간도 빌려드린대요. 싼 값에 회원분들. 그리고 차도 아주 싸게 드실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좋은 일도 하시고 같이 또 이런 문화예술 이 행사도 참여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자리해주신 감독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모실게요. 네, 영화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 시간에도 꼭 알아야 될 사실만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정원 사건을 비롯한 국내 상황을 외국 언론들에게 앞장서 알려오신 분들이죠.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 네트워크, 일명 정상추가 외신 번역 전문 사이트인 뉴스프로를 창간했다고 합니다. 그 기념으로 세계적 석학이며 또 미국의 양심으로 추앙받고 있는 노암 촘스키 교수를 인터뷰했는데요. 촘스키 교수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라며 정의와 평화를 위한 대중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역사는 스스로 똑바른 길을 가지 않고 국민이 방심하면 독재 세력이 득세하게 될 것이라는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또 촘스키 교수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죠. 이효리 씨의 참여로 큰 관심을 모았던 프로젝트인 노란 봉투 캠페인에도 선뜻 참여해 주셨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모쪼록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뉴스 독립군 고발 뉴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국 국민쯤의 백만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은 네가 아느냐 ABC 본사에 계셨을 때는 그 장비 때문에 이렇게 속썩이실 일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려고 돼 있는데 수사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com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려졌을 때 소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치는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책임입니다.